이번 시간에는 챕터 17, Estimating Process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견적을 산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챕터입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 총 20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는데 오늘 벌써 17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17.1절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견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즉 영어로는 estimat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와 필요한 소요 자원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는 행위를 견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적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예방하고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소요되는 리소스, 즉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자원은 기본적으로 4M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자금 있을 수 있을 테고요. money, 그리고 장비, machine,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겠죠. manpower, 그리고 자재, material. 그래서 4개의 M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자원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기업에 미치는 손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7.2에서는 견적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견적을 낸다라고 하면 통상 계산 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는 공사의 수량을 파악하고 그 공사 종류별로 공사에 대한 단가를 곱해서 전체적인 견적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견적의 정확도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더 정확한 견적이 가능할 테니까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계산 견적은 폐기 처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계의 한 40% 정도가 완료된 시점, 즉 뭐 예비 설계 또는 기본 설계라고 알려져 있는 기초적인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견적을 예비 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모두 완료돼서 상세 설계가 완료된 후에 설계도 및 시방서를 바탕으로 해서 견적을 낸다라고 하면 상세 견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세 견적 결과는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적은 공사가 발주자의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또는 시공자의 견적이 적절한지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활용처이고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즉 견적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을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대비로 따져보니 과거의 실적 자료들을 활용해 보면 전체 공사 금액의 0.25% 정도가 견적 비용을 내기 위해서 소요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100억짜리 공사가 있었다. 그러면 0.25억 정도가 견적을 내는 견적 비용으로 소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견적을 좀 종류를 나눠보면 설계 없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설계도 없이
견적을 내리는 설계 없이 내리는 계산 견적, 그리고 기본 설계 후에 만들어내는 예비 견적, 그리고 상세 설계 후에 만들어내는 상세 견적, 그리고 실제 시공사가 투찰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입찰 견적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견적의 정확도가. 그림 17.1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단가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의 제목에 보면 스퀘어 풋 코스트라고 해서 1평방푸트에 대한 단가를 보여주는 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를 제시를 할 때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냐에 따라 가지고 단가표를 좀 다르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1층부터 3층짜리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로 구별하고 있고요. 4층에서 7층짜리 아파트는 중층 아파트, 그리고 8층에서 24층까지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로 구별을 해서 1평방 피트마다 소요되는 비용들을 공종에 따라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장비 비용 등등 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단가를 뽑아줬는데 그게 바로 이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코스트가 공사마다 매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실적 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뽑았더니 여기가 이제 평균값이 있을 테고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은 아니고 중앙값, 미디언 값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분의 1선과 4분의 3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때고 이때는 비용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더 많이 들었을 때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비용,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의 비용, 적게 들었을 때의 비용을 구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각각의 공증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을 백분율로 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95가 가장 큰 숫자죠. 백분율도 18%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표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견적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1부터 2, 3, 4, 5인데요. 클래스 5가 가장 부정확한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견적의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견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클래스 5는 거의 설계가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클래스 1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설계가 완료되어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견적의 용도는 클래스 5는 기획평가, 이 기획안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4는 타당성 평가, 즉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겠고요. 클래스 3는 예산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클래스 2는 입찰 참여를 위해서, 클래스 1도 클래스 2와 거의 대등소이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클래스마다 다른 견적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계략적으로 견적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세하게 분해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텀업으로 전체 견적을 뽑아내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정확도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쪽이 좀 낮겠죠. 낮은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30에서 100%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클래스 1의 견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적게 될 때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많이 견적이 좀 과다하게 뽑힐 때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5 정도 범위를 갖고 그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조사된 내용입니다. 자, 맨 마지막 컬럼에는 해당 견적을 뽑아내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클래스 5에 들어가는 노력을 1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클래스 4는 2에서 4, 2배에서 4배만큼, 3배에서 10배만큼, 4배에서 20배만큼 클래스 1을 만들어내려면 최소 5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노력이 더 든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에서는 상세 견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주제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견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의 비용 센터들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비용 센터라고 하는 것은 비용 추정이 가능한 작은 비용 단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체 프로젝트를 놓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논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들로 쪼개고 나서 그 하나하나의 단위들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겠다라고 추정하는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divide and conquer라는 표현을 쓰죠. 큰 덩어리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큰 덩어리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들을 정복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divide and conqu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용센터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필요한 리소스들을 추정을 합니다. 즉, 비용센터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 어떠한 자원들이 얼마만큼이나 소요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코스트센터, 비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서브 컴포넌트나 또는 넌 피지컬 컴포넌트, 즉 물리적인 부위를 갖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물리적인 부위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대상 구조물의 특정한 부위, 예를 들면 건물이 있다면 뭐 기둥, 뭐 보, 슬래브 같은 부위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때 피지컬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에 non 피지컬 컴포넌트라는 것은 특정한 부위와 연계되지 않고 전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특정 부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물리적인 나머지 업무들을 non-physical component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물리적 비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의 또는 건축물의 특정한 부위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의 비용을 직접 부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간접비의 형태로 프로젝트의 비용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비물리적 비용센터는 프로젝트의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나 또는 경비의 형태로 계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렇다면 피지컬 컴포넌트는 어떤 비용으로? 직접 비로. 넌 피지컬은 간접비로. 프로젝트에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견적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의 코스트 센터, 즉 비용 센터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량을 갖다가 산출을 해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물량을 산출할 때 이 비용 센터가
물리적인 거냐 아니면 비물리적인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비용센터라고 하면 그 비용센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가라는 소요자원 수량을 추정하게 되겠고요. 비물리적인 비용센터라고 하면 요율을 추정을 해서, 예를 들면 직접비 대비 몇 %다. 통상 이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에 대한 비율, 즉 퍼센트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 비용센터에 대해선 소요자원 수량 추정, 그리고 비물리적 비용센터에 대해서는 직접비에 대한 요율,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자원이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요자원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라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단가를 뽑아내야 됩니다. 또는 비물리적 비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무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그 업무를 통째로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럼썸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도 있겠죠. 물론 직접비도 럼썸 형태로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앞서 소요자의 자원에 대한 수량을 추정한 것처럼 소요 자원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해내는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물량과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비용센터에 대한 원가를 산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용센터는 아무래도 물리적 비용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소요자원에 대한 수량을 추정하는 방법, 부분, 그리고 소요자원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량 부분은 1로 오는 거고 단가 부분은 0로 오는 거고, 두 개를 곱을 해서 비용센터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 원가에 특정한 요율을 곱해서 그걸 바탕으로 비물리적 비용센터의 비용을 계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총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 하나의 예제를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표에서 보면 발주자가 나사네요. 미 항공우주국입니다. 그리고 코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쭉 있는 거로 봐서 1번부터 2번 쭉 해서 20번까지 있는 내용들은 물리적 비용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구조물의 부위를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필요한 레이버 아워, 그러니까 인력이 몇 시간 정도 필요한지 하는 시간 정보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 머티리얼, 자재비, 그리고 서브는 서브 컨트랙터를 의미하는데 하도급 비용, 그리고 오너는 발주자가 직접 비용을 대는 부분 해서 크게 이 네 가지 섹터로 비용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토탈은 그 네 가지 비용을 합계를 내준 거죠. 그래서 모든 물리적 센터에 대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구하고 그것을 네 가지 항목으로 구별한 다음에 총액을 구했더니 대략 297,500달러 정도의 직접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간접비가 항목별로 붙게 되죠. 21번부터 27번까지는 간접비, 즉 비물리적 비용센터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것들을 모두 다 합했더니 간접비가 256,480달러가 나온 거고요. 그 두 개의 비용을 합산을 했더니 총 공사비에 해당하는 235,3,980달러가 나온 겁니다. 자, 이 표에서는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조정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자, 여기에 경비와 이윤을 추가시켰습니다. 163,050달러를. 이후에
컨틴전시, 그러니까 예비비를 9380달러를 포함을 시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을 모두 썸을 내서 총 사업비가 계산이 되었는데요. 그게 260만 7,41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총 사업비가 견적의 결과인 거죠. 17.4에서는 코스트 센터, 즉 비용 센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 센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 관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estimating account, 그러니까 견적을 위한 회계 계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line item, 또는 여기도 있네요. subdivision, cost center, 또는 cost account, work package,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st account는 원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이고요. work package는 공정 관리를 할 때 사용했던 의미입니다. 일정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사용했던 용어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용 센터라고 하는 거나 얘는 견적을 할 때 사용했던 용어고, 원가 관리, 견적, 공적 관리, 이 내용들이 모두 통일될 수 있으면 사실은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BIM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뭐 4D, 5D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 관리를 위한 태스크나 원가 관리를 위한 태스크나 견적을 위한 태스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통일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관리 목적으로, 즉 원가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센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뭐 비용센터를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그대로 코스트 어카운트로 옮겨와서 원가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럼 계획 대비 실적 같은 것들을 사실은 뽑아내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워크 패키지는 뭐 원가 관리와 일정 관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정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뭐 원가 관리에서는 코스트 어카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뭐 이런 용도.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결국에는 동일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올바르게 건설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이 모두 다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되어서 사용될 수 있으면 BIM 형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거고, 결국 전산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나로서 통일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5절에서는 Continuity Takeoff, 즉 물량 산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Continuity Takeoff 또는 Continuity Survey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수량 조사 또는 뭐 물량 산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공사의 양을, 즉 작업을 특정 물량 단위로 표현하는 행위를 물량 산출 또는 수량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공사의 양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 물량 산출을 하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작업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자재가 얼마나 되는가, 소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재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설계 도면일 텐데요. 즉 설계 도면을 이용을 하면 필요한 자재 물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그마한 벽을 만드는 공사를 하나 예로 들어서 보면,
자, 이 벽면의 중앙 부위에는 시멘트 벽돌, CMU가 사용이 되고요. CMU는 콘크리트 맨셔리 유닛에서 시멘트 벽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규격은 8 곱하기 8 곱하기 16인치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위아래쪽으로는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2500 psi 규격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콘크리트나 CMU 같은 것들은 이 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설계 도면에 보면 이렇게 치수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치수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여기로부터 자재 소요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용되는 자재가 바로 콘크리트랑 직접 보이는 거, CMU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산출해내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즉 과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레이아웃, 플레이스, 리바, 코스트 앤 큐어 뭐 등등 해서 총 10가지의 과업들이 나오는데 이 과업들이 뭐 워크 패키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견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코스트 센터, 그것도 물리적인 부위를 갖는 코스트 센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업에 대해서 이 표에 보면 Material Description, 그러니까 필요한 자재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필요한 물량들이 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의 뭐 단위 그리고 나중에 이 자재들의 단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코스트 코드 같은 것들을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스몰 월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주요 자재가 이런 거였죠. 콘크리트, CMU, 뭐 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1.23 뭐 큐빅 야드일 것 같죠. 그리고 얘는 다 EA, 이치니까 개수로 나타나 있는 것 같고 콘크리트 0.35 큐빅 야드. 그래서 코드로 보면 얘가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코드 0330 코드를 갖고 있고 CMU 코드는 0412 코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에서는 그 월을 건설하는 표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소요되고 있는 자재들, 이런 것들이 다 자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앞에 표에서 어떤 액티비티, 몇 번 액티비티와 관련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1번, 4번, 7번, 9번 액티비티와 관련이 있네요. 즉, 1번, 4번, 7번, 9번 액티비티를 수행을 할 때 이러한 자재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필요한 물량이 이 서브 퀀티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 주의할 거는 이 waste라고 하는 컬럼이에요. 이 waste는 여유를 감안해서 소요량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즉, 이 waste는 공사 중에 파손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0%의 waste가 있다라는 건 처음에 준비된 물량에서 10%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53.8개만큼의 물량이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처음에 60개의 물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 중 10%가 웨이스트 되고 그러면 60의 10%니까 6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54개가 유효하게 되고 그 54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waste가 뭐 5%도 있고 10%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요만큼이지만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 물량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이 waste가 존재하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 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waste가 있다라면 waste를 감안해서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준비해야 공사의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17.6에서는 상세 견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비용 추정 방법으로 구별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유닛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공종 단위로 전체 프로젝트를 구별하고 그 공종에 대한 단가를 물량에 곱해서 전체 공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공종보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해당 공사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소요되는 자원, 즉 인력과 자재와 장비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인력, 해당 자재, 해당 장비의 단가를 곱해서 공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유닛 프라이스에서는 공종에 대한 물량 곱하기 그 공종에 대한 단가 이렇게 산출을 했다라고 하면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에서는 해당 공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자재와 장비를 파악하고 이 자원의 물량에 곱하기 자원의 단가를 곱함으로써 견적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상세 견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A보다는 B가 더 디테일한 레벨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상세경제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와 같고요. 자, 그럼 유닛 프라이싱에서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발생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뒤에서 달아볼 기회가 있을 테고요. 자, 여기에선 어찌되었든 두 가지 방식이 그 뎁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 곱하기 단가, 물량 곱하기 단가 형식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을 산출해내는 부분이 quantity takeoff라고 하는 물량 산출 부분이고요. 단가를 뽑아내는 부분이 unit price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단가의 곱을 통해서 견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공사의 물량이 길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 100 linear feet라고 하는 공사의 물량 그리고 1 linear feet마다 단가가 65달러였다라면 그 두 개의 곱을 통해서 100 곱하기 65, 즉 6,500달러라고 하는 견적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유닛 프라이스, 단가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앞쪽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RSmean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특정한 라인 아이템, 그러니까 특정한 과업 하나에 대해서 코스트, 유닛 프라이스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예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RSmean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공종에 대한 단가를 뽑아내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이 공종의 코드는 03.11.13.25.6500이라는 코드인데요. 자, 이때 각각의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 UCI 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 아이템까지 들어가는 거고, 요 세 가지를 다 플러스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0311.13.25.6500이라는 이 라인 아이템에 대한 고유한 코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공사 종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24인치 곱하기 24인치 폴리우드 컬럼을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뽑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General Work Description, 이 작업이 어떠한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크루, 인력 부분이겠죠.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라면 C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크루 C1이라고 하는 건 3명의 카펜터스 목수와 1명의 레이버러, 뭔가 잡부겠죠.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면 3명의 카펜터스 목수는 24시간, 그리고 일반 노동자는 8시간에서 총 32시간의 레이버 아워가 필요한 거고, 각각에 대해서 베어 코스트 단가를 곱해보면 목수가 38.10, 일반공이 30.25 해서 단가가 좀 차별이 되네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계산이 되고 시간 곱하기 단가죠. 그래서 베어 코스트 아무것도 붙지 않은 순수한 인건비 부분이 1156.40달러가 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크루 인력,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데일리 아웃풋은 190, 단위가 SFCA라고 되어 있는 스퀘어 풋 컨택 에어리어 기준으로 190이 하루에 산출돼야 되는 작업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필요한 인건비 1156.40을 하루에 수행해야 되는 물량 190으로 나누어서 그 코스트 6.1달러 나온 거, 요 6.1달러 나온 거를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되는 자재, 머티리얼 비용이겠죠. 그래서 2.64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자, 이때 190으로 나눈 건 단가를 뽑기 위해서 그런 거죠. 들어가는 총 인건비를 작업해야 되는 작업량으로 나눠주면 단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산을 하면 8.74라는 토탈 코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오버헤드랑 프라핏, 즉 OMP라고 약자로 나와 있는데 경비와 이윤 부분입니다. 나와 있죠. 경비와 이윤 부분을 합산을 하면 12.35라는 코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12.35라고 한 코스트가 나온 건 앞쪽에서 이제 그 베어 코스트 말고 부대 비용들을 포함한 비용들로 코스트를 따져봤더니 시간당 OMP를 포함한 인건비 단가는 38.10과 30.25가 아니라 여기 59.30과 47.05달러가 돼서 데일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1423 목수, 그리고 일반공 373 해서 토탈이 1799.60이 되고 나누기 190 SFCA 작업량으로 나눠보면 작업량에 대한 인건비, 즉 오버헤드와 프라핏이 합쳐져 있는 코스트가 나오고 거기에 자재 곱하기 1.1을 해줬는데 1.1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자재에 대해서 10%의 마크업, 즉 프라핏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뽑아내면 그게 총 12.35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8.74는
뭐 OMP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자재에 대한 이윤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겠고요. 지금 구한 이 12.35달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오버헤드와 프라핏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단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부 정보들은 모두 다 RS 민즈로부터 얻어온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을 할 건 이 라인 아이템에 대해서 요 종류의 과업에 대해서 그 과업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단가를 스퀘어 풋, 그러니까 스퀘어 풋 컨택 에리어당 12.35달러를 써라.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인 거죠. 12.35달러 per square foot contact area. 자, 이게 바로 유닛 프라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닛 코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즉 단가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 단가라고 하는 놈에 평균의 개념이 녹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작업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단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 건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또는 뭐 시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성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쓴다면 조금 더 정확한 견적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산성을 좀 변경을 시켜서 원래의 유닛 프라이스가 어떻게 조정된 단가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공종에 대한 단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공종에 대한 단가 부분을 좀 분해를 하면 즉 cost per unit이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매개체를 둔 상태로 RH라는 매개체를 둔 상태로 좀 나눠보면 두 가지 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위당 소요되는 자재량이에요. 또 하나는 자재 단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텀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공종에 대한 단가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유닛분의 RH라고 하는 게 지금 단위 소요 자재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RH분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재의 단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RH가 분자 분모했으니까 사라지고 이 값이 코스트 나누기 유닛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공사의 한 단위, 유닛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라는 걸 나타내는 게 우리 유닛 프라이스, 단가라고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 단가를 풀어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그 공종에 대한 단위 소요 자재량,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재에 해당하는 단가. 자, 이렇게 분해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단위당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공종에 대해서 단위당 비용보다는 단위당 소요 자원 예측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안정적이라는 건
변화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 공사 현장별로. 어떤 공장은 자재가 더 많이 쓰이고 어떤 공장은 자재가 더 적게 쓰이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재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 자체는 보다 안정적이고 만약에 자재의 단가를 갖다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면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또는 시점에 자재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바뀐 단가를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이제 그 자재에 대한 단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 그러면 애초에 이 유닛 프라이스는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재 단가는 금방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 단위로, 공종 단위로 어떤 단가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 공사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재량을 뽑아내고 그 자재에 대한 단가를 곱함으로써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견적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견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닛 코스트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리소스 이뉴머레이션 방법과 좀 유사한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표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닛 프라이스가 항상 일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단가를 생산성 팩터를 고려를 해서 조정 단가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생산성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크게 8가지 범주로 되어서 한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산성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큰 범주만 좀 보면 뭐 이코노미가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일의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뭐 인력 관련된 거는 어떤지, 거기 보면 뭐 트레이닝이나 페이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슈퍼비전, 뭐 감독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잡 컨디션, 웨더, 날씨, 기상 조건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작업 환경, 난이도 이런 것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작업 공법과 들어가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뭐 잡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느냐, 뭐 지연된 거냐 아니면은 공기가 좀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점수를 low, average, high 뭐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산성 요소, 즉 영향 요인이 모두 하이라면 100%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일부 영향 요인이 열악하게, 이렇게 뭐 로나 미디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생산성이 100%를 다 가지 못하고 뭐 95나 85나 75, 65, 55, 45, 35, 25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30여 가지에 해당하는 생산성 요소들을 모두 low, average, high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이 production efficiency라고 하는 생산성 팩터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8번 범주에 대해서 75, 90, 70, 80, 95, 85, 55, 75라고 하는 생산성 팩터를 뽑아냈고 그것들을 평균을 해서 78%라는 값을 얻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00이라는 게 보통의 공사라고 하면 이 공사는 78%가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공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뭐 단가가 1달러였다라면 이 경우에는 1달러를 0.78로 나눠서 그 비용이 바로 조정 단가가 되는 거죠. 이를 0.78로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1 나누기 0.78 하면 대략 1.28달러 뭐 이렇게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가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Resource Enumeration, 즉 해당 공종 단위로 분해해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 단위까지 분해를 해서 해당 자원의 단가와 물량을 산출해서 유닛 프라이스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17.8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리소스 이뉴머레이션 방법은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왜냐하면 공사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한 다음에 공법 결정하고 소유자원 물량 추정하고 단가 추정하고 생산성 추정하고 해서 공정별 자원 비용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또 생산성 벡터 추정하고 자원 비중을 추정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종 단위로 쪼갠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는 사실 생략이 가능한 거였죠. 왜냐하면 이런 리소스 레벨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물량 산출하고 바로 그 공종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던 거죠. 단가를 곱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트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 하위 구성 요소, 즉 자원으로 분해를 해야 되겠고요. 코스트 센터를 분해한 후에 세부 요소 단위로 비용을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비용을 추정을 할 때는 뭐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학적 직관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 추정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뭐 에피션시 팩터에 대한 얘기는 좀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에피션시 팩터가 90%라면 인건비 30.83은 30.83을 0.9로 나눈, 즉 더 커지는 값 30.45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종에 대한 물량과 단가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는 뭐 거덜이 나기 십상이에요. 그럼 언제 이런 방법을 쓰느냐? 공종에 대해서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해당 공종에 대한 단가가 없으니까 공종 단위로 물량을 뽑아서 단가를 곱해서 비용을 뽑아낼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은 일종의 공종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공종에 대한 단가가 없기 때문에 소요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공종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는 행위다. 그것이 바로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리소스 이뉴머레이션 방법의 장점은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은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정확한 원가 추정이 필요하다. 그런 아이템이 있다 하면 뭐 공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테니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를 참조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가 존재를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리소스 이뉴머레이션 방법을 또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정의를 해봤더니 크게 5가지 종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량, 그리고 여기는 뭐 목수, 시멘트공, 여기는 펌핑 엔지니어, 여기는 시멘트 공이 아니라 자재네요. 그쵸? 시멘트 벽돌, 그리고 여기는 뭐 일반 공들, 그리고 요것들은 장비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재. 그래서 오른쪽에 친절하게 써놨네요. 그렇죠? 인부, 자재, 장비, 그리고 필요한 물량, 그리고 각각의 단가. 그래서 봤더니 총 370달러가 필요하고, 지금 이 작업량은 총 12 큐빅 야드를 시간당 할 수 있으니까 단가를 따져보면은 큐빅 야드당 30.83달러 정도가 산출될 수 있겠습니다. 370달러를 12 큐빅 야드로 나눔으로써. 자, 그렇게 했더니 30.83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생산성 팩터를 봤더니 0.9밖에 안 돼요. 따라서 30.83을 0.9로 나누면 30.4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단가가 되고, 그 물량이 53.2 만큼 필요하니까 요거와 단가를 곱해주면 182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액티비티 코스트라고 나온 거로 보고, 여기 보면 웨이스트 퍼센트가 15%가 있으니까 뭐 이게 반영된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53.2가.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해서 잡아놓은 물량이 53.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재는 53.2에 15%를 더 준비해야 되고, 일하는 양은 53.2 자체이기 때문에 53.2에다가 그러니까 그 낭비되는 물량은 제하고 53.2에 대해서만 레이버 코스트를 곱해가지고 액티비티 코스트를 뽑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후자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자재는 뭐 53.2에 곱하기 1.25 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작업해야 되는 양은 53.2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3.2를 직접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7.9절에서는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코스트를 뽑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워크 패키지 단위의 원가 추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법론 자체는 모수를 기반으로 한 추정법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모수가 결정이 되면 미리 구축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모수를 마치 인풋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풋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자동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그 물량에다가 단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즉 단가 자료죠. 두 개를 고불함으로써 전체 비용을 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가는 DB에서 그냥 찾아가지고 뽑아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특정한 공사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게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콘크리트 푸팅,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이렇게 정형화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메타들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건 이 콘크리트 기초 공사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의 치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우리는 A부터 K까지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물량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서 물량을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량이 산출이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뭐래요? 단가. 얘는 어디서 와요?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가, 단가, RS means 같은 그런 단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되는 단가를 찾아와서 앞에서 구한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해가지고 비용을 뽑아내서 이거를 출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요걸 인풋한 거예요. 이 모수라고 불리는 여기 있는 이런 값들만 인풋을 딱 해주면 알아서 물량 뽑아주고 단가를 뽑아주니까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견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워크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단가를 산출한다는 방식은 처음에 이제 공종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콘크리트 푸팅 같은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단가 DB로부터 단가를 선택을 해서 단가를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 기초공사에 대한 모수들 아까 A부터 K 값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물량이 산출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이 물량이 뽑혀져 나오고 그러면 단가가 있고 물량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을 해버리면 바로 견적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플로우 차트로서 워크 패키지 컨셉,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화 견적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작업을 통해서 계산해내는 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을 해서 콘크리트 슬래브 작업이라면 뭐 각각 머티리얼, 이퀴먼트, 레이버 장비와 자재와 인력과 장비에 해당하는 즉 이걸 불러서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리소스. 걔네들에 대해서 물량과 단가를 곱해가지고 각각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놓고 합산해서 거기에 이제 뭐 오버헤드나 프라핏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코스트를 뽑아내는 과정을 반복 수행을 하면 되겠죠. 뭐 기계가 하는 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거나 사람이 하는 거나 원리가 다르진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뭐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시면 뭐 자재 부분, 장비 부분, 그리고 인건비 부분, 물량과 단가 똑같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터파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뽑아내는 그런 견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세 가지 견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닛 프라이싱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견적을 내리면 되겠고요. 반면에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리소스 이뉴머레이션이나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워크 패키지 메소드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견적을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을 하면 당연히 더 정확한 견적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작정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더 정확한 견적을 뽑기보다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견적을 뽑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견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8가지 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작은 비용센터 단위의 과업으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1번과 2번 과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담당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반면에 3번 과업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산출하고 과업 물량과 단가를 곱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부대 비용을 산출하는 이 3, 4, 5, 6 과정은 상당 부분 기계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낮은 엔지니어가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7단계 조정 요인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서 본 생산성 요인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견적을 수정하는 7번, 8번 단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 그리고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견적 과정을 요약하면서 이번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공사를 진행할 때 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그 흐름도를 한번 넣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 표준품셈 자료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재료나 노무나 장비에 대한 가격을 알려주고 있는 기초 단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일위대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일위대가 대신에 실적 공사비에 근거한 표준 시장 단가를 이용을 해서 일위대가 부분을 대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이 결국 특정한 공사에 대한 단가 부분을 산정하는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설계도 정보나 아니면 시방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공사 수량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은 바로 수량을 산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이 단가에 수량을 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 내역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게 되겠고, 개별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내역을 모두 뽑아낸 거를 모두 합치면 순공사비,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치면 총 공사원가, 다시 여기에 공세손해보험료나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예가죠.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금액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관급공사비와 용지비와 설계비 등을 포함을 하면 이 공사에 필요한 총 공사비, 그러니까 발주기관에서 마련해야 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수주기관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발주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관급자재비와 용지비, 설계비들이 합쳐서 총 공사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접공사비 부분을 산출을 할 때는 비율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재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접노무비, 뭐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뭐 지급보증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보존비, 건설 하드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 이행보증 수수료, 각종 수수료와 간접비 부분으로 각 공사의 규모별로 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